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11주기입니다. 노무현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만 과연 노무현의 시대는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나는 내가 미워서 아시다 보는가 했지. 부탁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선거. 내 일 가지고 내 표 넣어야지. 그걸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든 대통령님을 후보니까 모시고 가서 막 인사시키고 해야 되는데 힘들었어요. 부산에서 정치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이제 노무현 시대가 왔다.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내일 코로나19로 인해 봉하마을에서 작게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앞두고 노무현의 남자 중 한 분이죠. 부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원내 선임 부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과 이기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단일 대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시기라든가 또 합당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조언들을 들어보자. 거대 여당의 시대, 야당도 일단 새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내년 재보선까지 갈 예정입니다. 미래한국당과의 통합까지 야당 전국 현안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부로 사실 코로나19 여부를 마법처럼 진단해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겠죠. 어떨 때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엑스레이나 피검사 같은 것을 해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나라의 역량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군에서 개발한 앱이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정면승부에서도 들어본 목소리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허준영 대위 연결해서 어떤 소식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이태원 방문 연예인 논란 다뤄보고요. 빅데이터 시간에도 급증하는 클럽밥 감염 추세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11주기입니다. 노무현 재단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행사의 규모도 방식도 예년과는 다릅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죠.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부산에서 재선에 성공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 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원내 선임부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재선된 거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근데 의원님은 당선됐습니다만은 부산에서 민주당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숙제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전체 득표율로 보면은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선거구제라는 이제 선거제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이제 6석에서 3석으로 줄긴 했지만 예. 전체 득표율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이제 지역주의 장벽은 예. 거의 허물어졌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내서 부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인데요. 자, 여러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만 감회가 어떻습니까? 이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또 거대 의석을 얻어서 또 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벌써 11년이네요. 그죠? 예. 이게 5월이면은 그냥 이게 마음이 그냥 짠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노무현 재단에서 이번 11주기를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로 정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노무현 시대는 이미 왔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없다. 예. 이게 이 한마디로 이게 감회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올해는 총선이 있었는데 177석의 이제 거대 여당을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예.
정말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세상 또는 이루고자 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저희들이 더 잘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막중한 책임 의식이 또 드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예.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본인 선거도 마찬가지고 당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기는 것보다 지는 선거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 선거 결과를 만약에 뭐 살아계셨다면 조금 더 다르게 봤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내일 11시 봉화마을에서 추도식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축소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내일 갈 텐데요. 4월 달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하고 이광재 지사, 김경주 지사하고 11주기 특별 영상을 녹화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여사님도 뵙고 예.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11주기 추도식도 이제 그렇게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온라인 예. 아마 방송을 하게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초청 인사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한 예. 100여 분 정도로 초청을 했고 예. 대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자 이제 오시는 추모 객들은 이건 막을 수가 없어서 예. 대신 이제 좀 시간을 정해가지고 추모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일단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함께한다라는 취지로 일단 추도식은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평년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고 합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보수 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거 오랜만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저 4년 만에 정진석 이전에 당 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하고 난 뒤에 4년 만에 아마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예.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 잘하신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그랬었고 예. 저는 적어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행보를 통해서 진정성을 느낍니다. 또 정무위에서 2년을 함께 보냈는데 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예. 이렇게 뭐 상당히 뭐 진정성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예. 이렇게 이제 추도식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면은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이게 개혁과 통합의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국민을 위해서 개혁과 통합에 함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좀 드리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원구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가능성들을 국민들께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영 원내대표가 광주에도 방문했고, 그 전에 사과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또 따뜻하게 맞아줬고, 이번에 또 4년 만에 또 봉화에 또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할 때 그전 황교안, 나경원 투톱 체제하고는 아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까? 예, 기대가 있고 또 2년 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지켜봐온 바에 의하면 상당히 진정성이 있으신 분이고, 예. 또 상당히 또 이 대화가 되시는 분이고 무턱대고 뭐 장외로 나가고 무턱대고 삭발하고 농성하고 단식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 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상임위 구성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요.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전부 다 가져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뭐 야당에서는 법사위하고 예결위는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 법정 기한 내에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원구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 초부터 바로 이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텐데 예.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예. 그중에 첫 번째는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예. 그래야 이게 성과도 낼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야당과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원구성 협상에 임할 테고요. 예. 다만 야당과 잘 지내기 위해서 뭐가 못 내고 뭐 지지부진한 국회 또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177석이라는 의석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또 식물국회, 발목 잡히는 국회, 동물국회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177석의 그야말로 의석수의 힘을 예. 과감히 보여드리는 그러한 의석수의 힘을 행사하는 이런 또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야당과 잘 지내야 되지만 반드시 잘 지내는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 지내는 것이지 이게 뭐 성과도 못 내고 하는 국회를 위해서 야당과 오로지 맹목적으로 잘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177석의 의석수의 힘을 때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사할 의지도 가지고 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법으로 하면 뭐 상임위원장은 다 투표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예. 국회가 그렇습니다. 이제 17대 국회부터 이게 말하자면 상임위원장은 나눠 먹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 이전까지는 전부 미국의 경우에도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갑니다. 예. 이거 왜냐하면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의석수가 정해진 것이고 예. 그렇다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면 또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저희들은 국회 관례가 있기 때문에 관례를 존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례에 따라서 했을 때 이게 뭔가 좀 협상이 잘 안 되고 또는 이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때는 177석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의 힘을 예. 저희들은 동원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야당과 협상을 하고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잘 안 될 때는 그 국민의 준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다음에 대개의 나라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또는 이게 여의도가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뭐냐면 이게 맨날 이게 싸움만 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를 못했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개혁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 수십 년간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뚜렷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설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명분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서 해나가되 야당이 설득이 안 된다면 또 발목 잡히는 국회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 조금 논란이 됐던 법사위가 뭐 몰건한다. 이런 뭐 상원 노릇을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또 다른 18개 상임위 중에 하나일 뿐인 법사위가 말하자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의 내용까지도 바꿔버리고 또는 법사위에서 그 무한정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도를 완전히 이건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기능을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구심사라든지 체계심사라든지 이런 기능에 대한 재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관련으로 전화 연결을 드렸으니까 코로나19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처럼 그렇게 추도식을 못 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그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관리본부도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국립보건원을 승격시킨 거고. 그렇습니다. 예. 사스 때도 다른 나라는 다 힘들었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막았던 그런 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늘 낮은 사람으로서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겸손한 권력을 행사를 하셨고 그리고 강한 나라를 지향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점에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계셨다면 국민들께 정말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아마 보여주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한의 개혁 완수를 위해서 민주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뭐 170석의 힘을 믿겠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21대 들어서면은 지금 여러 가지 또 개혁 입법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것들인데 당장 뭐 윤명 당선인 관련해서 검찰이 정치적 수사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는 검찰의 행보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랄까 또는 외교 문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의식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게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문제라면 이미 저희 민주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예. 근데 윤미향 당선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일 관계라든지 또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외교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당장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문제가 터지니까 지금 일본 극우 세력들이 얼마나 준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에 있는 극우 세력들, 친일 세력들이 말하자면 소녀상을 훼손한다든지 또는 수요 집회를 그만두라라든지 예. 또 저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게 말하자면 공창제 비유를 한다든지 이런 지금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미향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크게는 한일 관계 문제, 우리 정부의 외교 문제까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부르게 판단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도 이제 우리 당 소속의 의원들에게 이제 신중한 발언을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지고서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의혹 제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파이튼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네요. 예,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민식이법이 발효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가 이제 어제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예. 스쿨존에서 사망했으니까 민식이법이 첫 적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건 가해자는 중형 피하기가 어렵다. 일단 민식이법에 따르면은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게다가 이 사건은 이제 스쿨존에 있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아이를 들이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 현장에 현재는 이제 경찰이 조사 중이긴 한데 속도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봐야 될 것이고 불법 유턴을 한 부분도 법적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턴하던 중 버스 정장 앞 갓길에 있던 어린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인데. 근데 그곳이 원래 이제 유턴이 안 되는 곳인데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났죠. 지금 언론 보도에는 당시 시속이 39km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39km는 이제 그 전에 이제 포천시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고요. 예. 속도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유턴이 불법이라면은 중형을 피하기.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동안 민식이법이 좀 가혹하다,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비난 여론이 많았죠. 예. 근데 이 사건에서는 좀 반응이 갈리는 것이 이제 민식이법이 가혹하다는 주장이 여기서도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댓글이나 반응들을 보면은 일단 불법 유턴을 한 것 자체는 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처벌돼야 된다. 거기다 사망 사고지 않냐라는 이제 반응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민식이법 첫 번째 위반 사고는 이제 3월 27일에 있었던 포천에서 있었던 이제 11세 어린이를 치어서 이제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시속 39km로 이제 스쿨존의 이제 제한 속도인 30km는 넘어서긴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나왔던 반응들은 좀 민식이법을 적용하면은 물론 처벌 대상이긴 한데 이제 스쿨존에서 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 않냐. 뭐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반응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요. 좀 스쿨존을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좀 뭐 표지판을 좀 크게 한다든가 뭐 도로 색깔을 바꾼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검찰이 김학의 성폭력 사건의 로비스트 윤중천 씨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항소심 이제 최종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요. 서울고법 형사 6부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예. 예. 그 1심도 구형은 13년이었죠. 예, 똑같이 했는데 판결은 1심에서는 5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번에도 역시 쟁점은 뭐냐면 1심에서는 판결을 낼 때 이제 사기하고 공갈미수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예. 성폭력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재판부가 1심에서는 성폭력 부분은 전부 다 무죄 내지는 공소를 기각을 했어요. 예.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예. 예. 근데 사기하고 이제 공갈미수 부분을 인정해서 5년 6월을 내렸거든요. 근데 2심에서도 사실 윤중천 씨의 핵심 혐의 중에 하나가 이제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쪽이긴 한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하고 비슷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2심 재판부도 당시 선고를 내리면서 예전에 검찰이 공소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다라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 판결을 내리면서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아마 2심도 13년을 물론 구형은 했습니다만 뭐 사기 부분은 이미 뭐 유죄가 났으니까 비슷하게 날 수도 있지만 특수강간이나 이제 성폭력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의기억연대 문제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가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25일 예. 기자회견을 예고했죠. 예, 25일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25일 날 아마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이 사태를 마무리하시는 기자회견을 열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윤미향 당선인과 만났다고 합니다만은 이용수 할머니는 여전히 뭐 용서할 생각이 없다. 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19일 날 윤미향 당선인과 이제 한 10분 정도 독대를 했는데 당시에 윤미향 당선인이 뭐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이제 안아주시고 하셨는데 당시 이제 언론 일각에서는 용서를 한 거다,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예. 최근에 이용수 할머니가 다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냥 안아줬을 뿐이지 내가 용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추를 해보자면 아마 월요일 날 기자회견이 일전에 내신 입장문과 예. 좀 비슷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죠. 예, 아직은 뭐 점쳐보는 수준이고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기류를 보면은 아마 여전히 정의기억연대나 혹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운동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예.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오늘 1심 선고를 내렸는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뇌물수수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예.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서 총 4,7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그중에 이제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금액은 한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뇌물수수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수뢰 후 부정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부 다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일부 무죄가 났고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의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마 영향을 미칠지가 좀 관심사긴 합니다. 근데 뇌물 수수 부분을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조국 전 장관의 이제 혐의는 이제 감찰을 무마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이제 이 선고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가 좀 관건이긴 합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정무적 판단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검찰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해서 하지 못하게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이게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이 유죄가 났다고 해서 직권남용이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예. 직권남용을 했다고 검찰이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문제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1심 재판부가 이제 뇌물수수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아마 검찰 쪽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오돈 전 부산시장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예, 성추행 사실을 이제 실토하며 지난달 사퇴를 했던 이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경찰청에 비공개 출두를 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사퇴 후 행적이
묘연하다고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결국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네요. 이분이 4월 23일 날 기자회견과 함께 사퇴를 했는데요. 그 이후의 행적이 굉장히 좀 묘연해서 한때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근데 지난 5월 4일에는 경남 거제의 한 펜션에서 발견이 됐다가 그 다음에 5월 18일 또 순천에서 당시 부산 경찰이 전남 순천 소재의 한 주택을 수색해서 오거돈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경찰에게 좀 행적이 좀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오 전 시장이 출석을 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죠.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네요. 예, 방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났고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수락을 했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은 그 당선인 워크숍을 표결을 통해서 예. 김종인 비대위를 하기로 했고요. 임기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 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당선인 대회에서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겠습니다. 예, 일단 거기서 토론을 했습니다. 예. 이제 김종인 비대위 찬성 쪽은 윤재옥, 성일종 의원이었고 반대쪽 즉 자강론자들이죠. 자강론 측은 이제 이명수 의원이나 조혜진 당선인이 이제 대표 토론을 좀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비대위를 통해 쇄신을 하자는 의견과 자강으로 당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부딪혔는데 결국 이제 표결에 붙였습니다. 예. 표결을 해 보니까 지금 자세한 몇 표가 나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예. 뭐 안에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표를 쌓아뒀는데 그 차이가 눈에 보일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과반 이상 찬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예정대로라면 8월 말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예.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몇 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임기는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임기를 이제 내년 4월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미래통합당은 전국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당원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예.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선인들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예.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당원 개정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 전 대표는 복당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복당하려는 복당파들이 예. 좀 움직임의 제재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예.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과 이 홍준표 전 대표는 치열하게 또 설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설전. 강하게 한번 붙었죠. 예. 온라인에서. 예.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좀 보고요.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통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한국당이 오늘 29일 그러니까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죠. 29일까지 통합당과 합당을 결의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합당을 안 하고 자체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예. 29일까지 통합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아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6일 열리기로 했던 임시 전당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예. 원래 당시 이제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뭐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전당대회가 취소되면서 원유철 대표의 임기는 자연스럽게 29일까지만 이제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21대 국회 개원 전에 이제 합당을 하기로 일단은 결정이 됐습니다. 31일까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경론 끝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결정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임기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로 정했고요. 자세한 얘기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 연결해서 김종인 비대위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예, 선거 끝나고 첫 연결이니까 일단 재선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의원님은 당선되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 그 수도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좀 어깨가 좀 무겁겠습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수도권 121분 중에 예. 저희는 16분에 불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한 거는 뭐 김종인 체제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네. 당선인 워크숍에서 그 찬반 투표 결과가 꽤 좀 많이 났다고 지금 방금 기자가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네.
뭐 전체 결과는 공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원내 대표만이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찬성파, 반대파, 자강파 예. 상당히 그 경론이 있었고요. 예. 뭐 장성파가 훨씬 많았습니다. 찬성파는 김종인만 한 분이 없다 이런 예. 이야기고요. 예. 또 우리 반대 자강하는 파에서는 조기 전대를 늘어서 내부 인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예. 의원님은 찬성 쪽이셨습니까? 저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예. 우선 지난 전국위에서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찬성이 있었고 예. 그때 상임정국위에서는 임기에 대한 분을 결론을 못 내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현 원내대표가 방문도 했기 때문에 예. 일단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는 갈 수밖에 없다. 예. 다만 그 기간에 대한 문제가 내년 4월까지 재보궐선거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 연말까지 해야 되느냐 예. 이게 상당히 우리 내부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10월에서 올해 12월 정도의 신임 투표를 통해서 예. 한 5개월 정도면 충분히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어떤 역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때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아하. 신임 투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예. 그런 그 논란 해서 투표로 끝났기 때문에 예. 그렇게 결론이 난 예. 겁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연말까지 해보고 다시 재신임 투표를 물어서 또 뭐 6개월 더 하든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건 일단 안 됐고. 그렇게 내년 4월까지 해주더라도 예. 연내에 무슨 어떤 결과가 있지 알겠습니다. 않으면은 예. 전반적으로 연내에서 끝낼 수 있다. 근데 투표를 통해서. 예, 비대위 체제로 1년을 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게 있는데요. 좀 조금 긴 측면이 있죠. 예. 그 문제는 뭐 별 문제 없겠습니까? 그래 비대위 체제로 쭉 간다는 게? 일단은 내년 4월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경기지사 문제라든지 예. 또 울산시장, 부산시장, 예. 성남시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재보궐선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정돼 있죠. 예. 그때까지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강로는 뭐 나름의 또 자신들의 주장과 역할을 얘기했을 텐데 그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에 좀 패배했고 또 당내 또 다른 뭐 당을 대표할 수 인물이라든가 뭐 대권 주자라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김종인 체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예. 이거 찬반 투표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반적으로,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예. 뭐 앞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미 사전에 만났고.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강했습니다. 예. 자, 전국선거 4연패라는 위기를 맞은 미래통합당입니다. 이제 29일 정도에 미래한국당과 또 합치게 될 텐데요. 네네. 뭐 어떻게 새롭게 재건한다는 생각으로 뭐 당명도 바꾸고 또 뭘 어떻게 그런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당 조직이 상당히 와야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 조직을 재건하는 차원에서 뭐 비전이나 철학이나 예. 또 어떤 활성화 측면, 조직 외연 확대라든지 예.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2년 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선 후보를 어느 정도 띄우는 작업이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보궐선거가 내년 4월달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선거를 이겨야 더 큰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의 승리를 초석을 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맞춰놓고. 네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미래통합당의 패배가 그 극우 태극기 세력과 보수 유튜브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도 보수 유튜브한테 속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혹시 네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우리 당의 미디어 특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태극기도 여러 세력이 있고 예. 또 보수 유튜브도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 세력에 대해서 보수가 끼안아야 될 세력들입니다. 예. 다만 우리 미래통합당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념, 노선과 극명한 차이가 있는
그 일부 세력들은 있습니다. 예.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일정 어떤 간격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참고로 그 보수 유튜브를 제가 그 총선 전에 한번 스크린을 했더만은 한 10만 구독자 이상이 한 5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10개 이내 정도가 강경 노선을 띠고 있고, 예. 또 나머지는 거의 온건 노선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어떤 구분을 해서 구분을 좀 해야겠다. 안고 가야 된다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기간 보수 유튜버들이 대체로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압승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보수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한 거 아니냐.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예. 이 특히 강경 노선을 띠는 유튜브에서 그런 게 강했죠. 예. 알겠습니다. 또 민경욱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99.9%는 저는 어떤 그런 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민경욱 의원의 개인 생각이고요. 개인 생각이고, 예. 네네. 저희 당도 그게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도 민경욱 의원 출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미래통합당 내에서 여기에 동조한 의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 그 생각도 그것도 그 개인 생각이 당의 어떤 의견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겠죠. 예. 자, 또 그 윤미향 당선인 둘러싼 의혹. 일단 미래통합당이 TF를 꾸린다면서요? 네네네. 예. TF는 꾸려는 건 알겠고. 근데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정조사 추진은?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내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 그 개인의 어떤 비리 문제, 예. 공익법인에 대한 비리 문제 이런 게라면 검찰 수사로서도 충분히 예. 저희들도 그걸 했는데 예. 국내 정치 문제로 비화되고 또 일본과의 외교관계 2015년 한일 합의 관련 내용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이 어떤 검찰 수사만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 당은 각상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 PF를 지금 꾸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근데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네네. 그 여당이 이걸 응하겠습니까? 응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21대 개원하자마자 또 이 문제 가지고 여야가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 내부도 여러 가지 어떤 전략가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하게 잘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국정조사 추진을 확실하겠다 이 얘기는 아닌데 조금 더 두고 보자는 말씀이네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당의 원칙은 일단 예. 국정조사 TF가 구성되고 예. 좀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파악하고 또 조사를 해봐야 어떤 확실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금 TF가 구성됐습니다. TF는 진상조사 TF 아닙니까? 국정조사 TF가 아니고. 진상조사 TF.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우려되는 점이 이제 21대가 개원하게 되면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예. 법사위 못 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미래통합당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벌써부터 여당 민주당이 예. 177석을 가졌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가 본데 예. 정치란 것은 여야 협상의 산물입니다. 예. 18개 상임위 중에 지금 현재 저희들 야당이 가지고 있는 게 18개 정도 되는데 18개 중에 8개 예. 지금 현재요. 예. 그래서 그 정도는 보장해 주는 게 합당한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쟁점이 되는 게 법사위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관례는 야당이 법사위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으면 또 사사건건 발목 잡고 아무것도 법이 통과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면서 월권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80석을 해도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여야의 하나의 관례고 예. 또 여당이 모든 걸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법사위마저 장악해버리면 이 국회는 뭐 때문에 있는 게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했던 관례대로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치열하게 이 문제 가지고 다투다 보면 시간도 좀 많이 흘러가게 될 텐데 어쨌든 원만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하게 해야죠. 예. 국민을 보고 해야죠. 예, 마지막으로 21대 국회 포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 3부로 찾아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저희 정면승부에서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자가 진단을 돕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현직 군의관도 저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또 다른 앱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환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코로나19 확진 시 입원 치료 가능성 등 예후 예측 결과를 제시해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허준영 대위 연결합니다. 대위님. 네, 안녕하세요. 예, 2달 만에 다시 연결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자, 지난번에 개발했던 어플이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체크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어플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네네. 이번 앱은 기본적으로 세컨드 웨이브, 즉 2차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앱입니다. 어허. 즉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환자에 비해 의료 자원이 부족할 때 꼭 예. 입원이 필요한 환자만 잘 선별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텐데 예. 이걸 실제 확진 환자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이 환자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해주는 앱입니다. 예. 또 의료진용 앱과 연동이 되도록 만들어져서 환자를 만약 입원을 안 시키고 퇴원을 시켰다면 환자 본인이 입력한 증상을 기반으로 의사가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이때 환자의 현 상태를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예후 예측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결과값을 받아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 그럼 지난 버전보단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거 만들려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네, 뭐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예. 근무하면서 동시에 이거 하시는 겁니까? 아, 네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이 데이터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코로나 환자들? 네, 제가 속해 있는 의무사령부의 사령관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저희 수도병원, 대구병원의 자료를 구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제 모교이자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시는 연세대의대 교수님들을 통해서 세브란스 자료를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좋게 봐주시고 도와주신 서울의료원의 김태우 센터장님을 통해서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그 전에 처음에 만들었던 앱에 대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겠죠? 네네, 그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앱은 아까 환자용, 의료진용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의료진들이 직접 쓰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저희는 이제 군병원에서 사용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브란스 병원 등 추가 병원들에서 사용하는 것을 준비 중입니다. 예. 군병원 관계자들은 이거 써보고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환자를 이제 회진을 돌기 전에 먼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미 앱 접속 숫자가 20만 건을 넘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해외 접속자라고 해요. 네네, 맞습니다. 이 해외 접속자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만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외 사용자들이 특별한 홍보 없이 많이 접속을 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이 코로나 기술 또는 이제 ICT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어플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 WHO에서도 코로나19 체크업 앱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천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WHO 사실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이 없었는데 WHO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제 WHO 등재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그만큼 저희 솔루션이 실제로 환자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받은 기분이어서 좋았고 그만큼 이 앱이 널리 알려지고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앱을 혹시 준비 중입니까?
뭐 사실 추가로 새로운 앱을 개발 중인 것은 없습니다만은 예. 플랫폼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그 사용을 하면서 입력한 데이터를 동의하에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욱 예측 모델을 정확하게 만드는 플랫폼이라서 앞으로 계속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점점 더 정확해져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현재 확진 환자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수도병원에서 확진 환자를 지금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사실 그거는 제가 직접 환자를 보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치료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국군 장병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네네. 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렇게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저희 의무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의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군 의무사령부 허준영 대위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은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에서 짧게 언급했던 아이돌 이태원 목격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정국과 아스트로의 차은우, NCT 재현, 그리고 세븐틴의 민규가 지난달 25일에 이태원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예. 근데 그 목격담 쓴 사람이 사과문 올렸잖아요. 거짓말이었다고. 네, 맞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론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 댓글에서 진짜 그 연예인 본 거 맞냐, 왜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올리냐, 이런 댓글도 부담이 된 데다가 또 기획사에서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라서 동선을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이니까 부담감에 거짓 사과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연예인들이 클럽을 간 것도 아니고 또 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뭐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말하면 됐는데 거짓말을 해서 또 화를 키워서 이제 괘씸죄가 추가가 됐고요. 그때 그냥 뭐 식당에 모임에서 밥 먹었어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더 키우는 측면이 있군요. 네. 근데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기간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다 보면 활동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속사에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팬들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바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엔터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동이 아니냐, 뭐 이런 반응입니다. 청담동 파티에서 목격된 연예인이 있다. 이건 뭔 말입니까? 네, 지난 9일에 청담동 카페에서 패션계 인사가 또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몇몇 셀럽들이 이제 그 SNS에 현장을 공개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예인이 목격된 겁니다. 뭐 이민정 씨, 남태현 씨, 효민 씨, 손현재 씨, 김희정 씨, 그리고 쇼핑몰 인블리 대표 임지연 씨도 있었습니다. 이 청담동 파티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조그만 카페를 빌려가지고 했더라고요. 카페를 빌렸으면 글쎄요. 이게 하나하나 이런 파티까지 하지 마라 그러는 건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마스크도 아무도 쓰지 않았고 또 워낙 인파가 몰려 있더라고요. 인파가. 그렇다면 또 뭐 문제가 될 건 합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바로 해당 행사 참석을 인정했네요. 네. 근데 좀 억울하다는 반응도 있고 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라서 얼굴만 비쳤다. 뭐 사진만 찍고 왔다. 선물만 주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핑계가 많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뭐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유흥업소 출입 같은 것은 뭐 자제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 파티 생일 파티인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 글쎄요. 그건 좀 하여튼 논쟁거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하정우 씨 또 주진모 씨 협박 관련 재판이 있었네요. 네. 일가족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일가족이요?
네. 자매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와 여동생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총 8명의 연예인을 협박해서 5명에게 6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그 편취를 한 겁니까, 돈을? 네. 이들은 다 잡혔을 테고. 총괄책은 아직 중국에 있어서. 책은 누굽니까? 가족이었다면서요? 총괄책은 또 가족이 아니고 또 따로입니까? 네. 예. 그 재판에서 혐의가 뭐 인정됐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또 추가적으로 몸캠까지 요구를 했더라고요. 몸캠 PC까지 시도를 한 것으로 또 밝혀졌습니다. 예. 해킹한 거는 뭐 나왔던 거고 협박한 네. 것도 문자로 봅니까 다 나왔대요. 근데 네. 거기에 몸캠 PC까지 요구했다. 네. 중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재판 결과 좀 지켜봐야겠죠? 네, 다음 달 18일에 첫 재판입니다. 아직 재판을 안 한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인터뷰가 나갔었는데 오늘 구호인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양육의 의무를 외면한 친모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하라법에 대한 필요성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예. 입법 추진 이후에도 친모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소송 그 답변서를 통해서만 상속재산 분할 5대5를 주장했다. 아직도 연락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50%를 달라. 네. 법적으로 하면 그렇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뭐 안 됐습니다만. 네. 그 지금 구호인 씨 이야기는 21대 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달라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통과되더라도 그 구하라 씨 가족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인데 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통과돼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서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관련 이야기도 혹시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 없었고요. 네. 예. 근데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어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예, 아마 고은 씨도 여기 참석한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항소심에서 다른 뭐 이야기 전해드릴 이야기는 없습니까? 최종범의 형벌이 너무 얕다. 엄벌을 내려달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예, 고은 씨가? 네. 예. MBC 뉴스데스크가 평일 2시간 편성을 논의 중입니까? 네, 거의 될 것 같아요. 지금 뉴스를 2시간 동안 한다? 네. 지금 현재는 7시 반에 뉴스데스크를 80분 동안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9시부터 드라마를 하고 10시에 시사교양 하나 하고 11시에 예능을 하는 식인데. 예. 앞으로는 뉴스를 8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드라마를 다시 10시로 미루겠다. 그리고 11시에는 시사나 예능을 하나 틀겠다. 예. 뭐 이런 겁니다. 과거에 MBC 뉴스데스크가 9시에 했고. 네.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는데 네. 계속해서 시청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8시로 갔다가 7시 반에 시작하는 좀 기이한 편성을 했다가 이제는 다시 8시로 그 파격으로 2시간 하겠다. 시청률을 회복할까요? 그렇게 해서? 시청률을 노리고 한 것 같진 않고요. 예, 그럼 이유는 뭡니까? 네, 경영난과 드라마 편성 때문입니다. 일단 요즘 드라마는 장르물이 대세인데 9시에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시간대가 청소년 보호 시간대라서 폭력적인 장면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자유로운 시간대인 10시로 편성을 옮기고 그러면 이제 뉴스와 드라마 사이에 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걸 만들면 돈이 드니까 그냥 뉴스를 2시간 동안 하겠다 이런 겁니다. 돈 안 드는 뉴스로? 네. 예, 지금 각 지상파 방송국들이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SBS는 조금 흑자 났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네요. 네, 근데 최근에 MBC는 취재비를 줄였거든요. 예. 취재비를 줄였는데 뉴스는 더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또 내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 뉴스를 만드는 인력이 평일에 다 집중이 되다 보니까 주말에는 뭐 20분, 30분 이런 편성이 됐습니다. 예. 주말 뉴스는. 예. 근데 글쎄요. 편성을 바꾼다고 떠났던 시청자들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상관관계 그리고 왜 뉴 미디어에 열광하고 올드 미디어를 외면하느냐 이런 것부터 따져봐야 될 텐데 당장 그냥 뭐 광고도 많이 안 들어오고 적자는 하니까 뭐 몸집을 줄여라. 글쎄요. 그렇게 해서 과연 회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달 17일에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드라마화돼서 미국에서 첫 방송을 탔죠. 네. 반응은 좋았습니까? 케이블
케이블 채널에서 공개가 됐는데 총 330만 명으로 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 채널에서 2018년 이후 최고 성적입니다. 대단하네요. 예. 330만 명이 봤는데 네. 일단 그것은 뭐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많이 봤다고 해서 뭐 좋은 드라마는 볼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 반응을 이렇게 흥분하거나 재밌다거나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원작이 워낙 훌륭했어가지고 예. 원작보다는 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예. BBC는 제작사가 바뀌면서 그 지난했던 과정을 거친 작품 치고는 괜찮다. 뭐 CNN은 거창한 아이디어와는 달리 서사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 또 할리우드 리포터는 영화 팬들이라면 다소 실망스러울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까, 이 드라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넷플릭스로 1화, 2화가 공개되고 그 이후부터는 매주 하나씩 공개됩니다. 다음 주부터 네. 볼 수 있군요. 예. 네.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작품들이 리메이크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그 2003년에 개봉한 지구를 지켜라. 그러니까 영화로 리메이크 되는 게 확정이 나서 내년부터 찍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2018년에 공개한 악녀는 드라마화될 예정입니다. 드라마. 네. 지구를 지켜라는 저주받은 명작.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호평을 했는데 맞아요. 흥행에는 참패한 7만 명이 봤습니다. 7만 명이요. 네. 7천만 명 아니고? 7만 명. 700만 명도 아니고. 네. 7만 명. 예. 근데 이것을 어쨌든 리메이크해서 새롭게 만든다.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뭐 지금까지도 사실 박찬욱이나 봉준호처럼 이름을 떨친 감독의 작품만 리메이크가 됐는데 뭐 악녀도 사실 120만 명에 그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흥행이나 감독 이름보다는 작품 그 자체로 평가해서 리메이크를 하는 단계까지 우리나라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기대했던 드라마입니다. 더 킹. 네. 300억 제작비. 또 작가는 김은숙. 네. 근데 스타트는 좋지 않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지금은 더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어서. 예, 네. 그렇군요. 어떻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률 11%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6%대까지 떨어졌고요. 16개 에피소드 중에서 10개가 방송이 됐는데도 예. 반등에 지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결과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김은숙 작가가 평행 세계관을 설립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썼고요. 예. 그 오랜 시간을 써서 만든 평행 세계관에서 그 일어나는 사건도 그렇게 매혹적이지 못합니다. 또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물들의 심리를 담는 데는 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왜 김고은이 갑자기 이민호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이민호는 언제부터 김고은을 좋아하게 된 거야? 이렇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님도 봤습니까? 네. 공감 못했어요? 아주 애정을 가지고 보면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PPL 논란도 가세했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네. 뭐. 너무 과도하게 보이게 PPL을 했다? 네, 뭐, 로고를 계속 클로즈업 하느라고 장면이 튀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사실 경쟁사 제품군은 같이 PPL을 하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아주 뭐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공산품 커피도 하면서, 해외 프랜차이즈 커피까지 같이 광고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는 겁니다. 300억 제작비니까요. 네. 그러나 너무 과도했다. 네. 그런 반응이. 왜냐면 PPL이 너무 과도하다 보면 그 시청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왜 갑자기 이 장면에서 이게 나오지?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국내 최대 응원 사이트입니다. 멜론. 네. 실시간 차트를 없앤다고요? 네, 순위랑 그 순위 등락 표기를 다 없애고 아예 새로운 차트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음원 재생 방식도 차트 순위대로 표시되는 게 재생되는 게 아니라 차트 안에서 무작위로 재생되도록 기본 설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재기 논란 때문입니까? 네, 사재기랑 총곡이 진짜 원인입니다. 그 경쟁이 과열하게 지속되면 그 음악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됐기 때문인데요. 예. 그 시스템을 막기 위해서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차트를 바꾸고 24시간 동안 100번을 들어도 차트에는 1회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과거 이게 책에서 그 베스트셀러 논란과 비슷한 거거든요. 네.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면은 무조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책을 산다. 그래서 그때 사재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서점가에서도 예전에는 뭐 한 사람이 30권 사고 100권 사면 그게 다 포인트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30권 사도 한 권 산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게 지금 멜론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실시간 차트는 없어지고 24시간 차트로 돌린다?
네, 24시간 차트도 돌리고 실시간 차트 외에 새로운 차트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건 안 나왔고요. 네. 어떻게 할 건지는. 네,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다른 음원 차트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멜론 말고 네. 그 회사들은 그냥 계속하고. 네, 차트가 남아있는 건 벅스와 지니 정도인데 예. 사실 천공이나 사재기가 음원 사이트 입장에서는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천공이 뭡니까? 팬들이 총 공격이라고 숨스 아세요? 숨스? 총 공격? 네, 숨 쉬듯이 스트리밍을 한다. 이래서 전화 올 때 빼고는 그냥 무음으로 해놓고 계속 음원을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 스트리밍으로. 네. 예. 우리가 응원하는 그룹이 뭐 냈다 그러면 가서 네. 총공격 이렇게 해갖고 네. 계속 공기계로 막 스트림 돌리고. 제 걸로도 본인이 쓰는 걸로도 하고 공기계로도 하고 엄마 걸로도 하고. 네. 그렇군요. 그거는 그럼 없애겠다? 근데 그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다 보니까 예. 또 그리고 실시간 차트가 다른 멜론이 없애면 실시간 차트가 있는 대로 또 유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멜론에서는 그렇게 총공격을 해도 그냥 한 번만 하게끔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공격이 먹히는 대로 또 가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게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연예가 소식은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0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발 확산 이후에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매일 20-30명대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 이슈들이 다시 포털 뉴스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그 N차 감염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물론 코로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정대협과 정의연 이슈로 인해서 할머니 혹은 당선인 같은 키워드도 이제 포털 뉴스에 매우 이제 빈번하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문의 사회면 특성을 가지는 그런 이슈들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한 5가지 이슈가 이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세 계속되는 것,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정의연 관련 이슈, 그리고 최희석 경비원 폭행을 했던 입주민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의 피해 예상, 그리고 전주 연쇄살인범 최신종 신상 공개 등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이슈로 뽑혔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세 계속 이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죠. 네네. 4차 감염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심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오늘 방금 뉴스도 보니까 돌잔치에서 지금 9명이 이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크게 2가지 요인으로 좀 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말 그대로 그 인천 학원 강사가 무직이라고 신분을 속이면서 그리고 이제 학원 간 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동선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확산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바이러스 타입에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이제 유포되던 게 이제 A형, 그러니까 주로 B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생한 게 A형,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 있는 게 B형이고, C형은 주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입으로 얘기하면 S타입, 뭐 B타입, G타입 이렇게 G타입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A형, B형, C형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확산 중인 내용이 그 이태원 클럽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었던 B타입, B형이 아니라 C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언론들이 학원 강사가 그 방역 지침 어긴 것만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뭐 학원 강사발 코로나19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C형,
인 것들, 그게 또 C형이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B형, 우리나라에 그전에 있었던 코로나19보다도 좀 더 확산력이 높은 그런 걸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학원 강사의 뭐 신분 은폐나 불확실한 동선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지금까지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손자까지 감염된 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4일날 이제 그 학원 강사를 태웠었는데 그 태우고 나서 2주가 지난 이후에서야 이제 그걸 알고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는 그 돌이 된 아이가 이제 돌잔치에서 감염이 됐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게 이제 9명까지로 돌잔치에서 확대됐습니다. 그 확진자가. 그렇게 봤고 그리고 학생들이 방문한 코인 노래방 방문했던 택시기사들 뭐 이렇게 해서 4차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 박사도 이야기 해줬습니다만 다양한 뭐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학원 강사가 신분을 제대로 밝히고 네. 방역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동선을 제대로 얘기해줬으면 이렇게 4차 감염까지 퍼졌겠느냐. 네네네.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아요. 네네네. 인천시도 그 해당 강사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당 강사 역학조사 내용을 보면 일단 처음 역학조사 받을 때 택시 승차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역학조사에서 이제 드러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과외 같은 것도 많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사 일을 숨기려고 그랬던 건데 이 은폐가 학원 학생과 동료 강사 그리고 과외 학생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조기 격리될 수 있는 기회를 막은 거죠. 예. 이제 그런 기회로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3차, 4차 감염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야 지켜야 될 그런 기본적인 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박남춘 인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14일에 그 해당 강사에 대한 고발하겠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학원 강사가 제대로만 말을 했다면 네. 뭐 예를 들면 그 자신이 가해했던 학생 네네. 그 학생이 나중에 뭐 교회도 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차까지는 없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쓸데없는 행정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네, 여러 사람을 또 다 네.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안 걸려도 될 분들이 또 확진을 받았다. 네. 특히 저는 뭐 이 택시 기사의 손자분이죠. 네, 1살 네. 아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지금 그 손자분도 있고 지금 택시 기사분이 2분이 감염이 예.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올 4일날 태우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계신 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 계신 분은 또 사실 택시 운전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사진 찍는 일도 하셨는데 사진 찍는 그런 또 돌잔치에서 아이들이 감염되고 지금 9명까지 지금 4차 감염이 나온 상태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 이제 고3이 등교를 하기 시작해서 더 걱정이긴 합니다. 네. 예. 인천도 등교 첫날 바로 기가 조치가 됐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일부터 고3 학생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등교하자마자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인천 경우에 고3 확진자가 2명이 발생하면서 5개 구의 그 66개 학교들, 이 학생들을 바로 다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도 한 학생이 확진이 되면서 학교를 폐쇄하고 전원 귀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이런 사태들은 있었지만 이날 전체적인 고3 학생의 등교율이 95.2%로 이제 그래도 많이 다 나온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요때 많이 나온 것까지 상관이 없는데 등교 이후에 그 실제 방역 지침이 잘 안 지켜진다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그 보도도 되고 실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데에서 등교를 하고 온 고3 친구들이 이제 경험담을 올렸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한참 혈기왕성할 나이 학생들이라 그런지 몰랐는데 식사 때 되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림막이 투명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옆에서 마주보고 수다 떨면서 이제 밥을 먹고 그런 대화하는 경우도 많고 뭐 마스크 벗고 막 복도 뛰어다니면서 뭐 잡기 장난한다, 뭐 혹은 뭐 다른 반 방문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인 거죠. 대체로 그 고3 학생들도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그 아래 나이 연차 있는 학생들이 뭐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등교를 하면 이게 지켜지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사실 우려되는 게 아직 예. 정확하진 않지만 C형의 약간 더 확산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그 무증상 형태로 확산되면 진짜 그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예. 그런 상황을 면밀하게 주셔야 되는데 지금 좀 섣부른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얼마 전 주민의 폭행과 갑질로 인해 사망한 경비원 최희석 씨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 신모 씨가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았죠?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일단 17일에 가해자인 신모 씨가 10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았습니다. 10시 반쯤에. 근데 아직 오늘 오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저녁이나 밤 돼서야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고요. 오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 그 심 씨가 좀 유가족들에게 무슨 뭐 사죄라도 할 만도 한데 아직까지 아무런 유감 표명도 한 적이 없고요. 예, 유족들이 장례식장이라도 와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거부했더라고요. 네, 다 지금 거부하고 오늘 뭐 심사할 때도 나갈 때 기자들이 질문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가족과 이제 민변이 앞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뭐 언론의 입장에서 적절한 건지는 좀 뭐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음성으로 된 유언도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공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사처벌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분의 육성 유언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하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법 체계하에서 처벌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듭니다. 네, 일단은 오늘 구속이 몇 시간 안에 판결이 날 것 같은데 되느냐 마느냐부터가 일단 좀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 조금 살펴보면 좀 몇몇 기회도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번졌을까? 네, 일단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사건. 그럴 때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건의 발단은 4월 21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영상으로도 보여졌는데 경비원인 최희석 씨가 그러니까 이중 주차된 그런 구형 아반떼를 밀고 있는데 가해자인 신모 씨가 나타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월급을 주는데 머슴 주제에 왜 말을 안 듣냐. 네, 이런 식으로 좀 심한 얘기를 하고 관리실에 끌고 가서 이제 회고해달라 이렇게 다른 이제 관리사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당연히 회고시키지 않고 워낙 이제 성실한 분이니까 그럴 일 없고 그러다가 또 4월 27일에 또 다시 마주쳤습니다. 일주일 정도 있다 마주쳤는데 경비실 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 최희석 씨를 폭행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 어떻게 보면 요게 지금 핵심적인 그런 논점이 되는 건데 요때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치셨으니까 이분이 이제 다음 날 폭행 혐의를 고소를 합니다. 이제 심 씨를 고소했는데 근데 오히려 심 씨가 뭐 자기도 다쳤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맞고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5월 3일에 또 최희석 씨를 또 폭행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입주민들이 말리고 그때 이제 폭행이 중단됐는데 이때 그 심 씨가 오히려 다음 날 나 옛날에 허리 디스크였는데 이것 때문에 나 더 다쳤다. 지금 후유 진단 장애서를 좀 만들어서 왔거든요. 장애 진단서를 만들어 왔는데 이게 계속 폭행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최희석 씨가 그때 이제 못 참아서 사실은 먼저 1차 시도를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근데 옥상에 올라갔다 문이 잠겨서 그 주민들이 오히려 그걸 보고 놀라서 이제 모셔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다시 오히려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변호사도 이제 선임을 해줍니다. 주민들이 그때 좀 안타깝네요. 그때 좀 잘 대처했으면 그때 좀 빨리 또 경찰이 대처했으면 어떨까 싶은 것도 있는데 그때 선임도 시켜줬는데 이 와중에도 또 하필이면 또 가해자가 또 전화를 해서 죽여버리겠다, 묻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월 10일에 고인이 이제 자살을 하시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뭐 아까 뭐 진단서 떼준 것도 좀 그렇지만 그 경찰이 빨리 수사를 했으면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드러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상해가 있고 뭐 쌍방 폭행이 있는데 자꾸 이제 쌍방 폭행을 들이대면서 이 최희석 씨를 되게 압박한 측면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법의 적용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 극단적 선택을 막을 기회가 있지 않았나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어서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해드린 겁니다. 또 이 전주 연쇄 살인사건 가해자인 최신종 신상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신종과 관련해서 지인들의 경험담이 기사화됐다고 하는데
이게 좀 놀랍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좀 우리 언론 보면 특히 범죄자 과거를 다룰 때 가끔 이제 온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쪽으로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뭐 이번 같은 경우 최신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씨름 꿈나무였다던가 뭐 전국체전에서 세체급 석권했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인물들의 일대기를 다 알려줄 필요가 있나 싶은 분도 있고 예전에 N번방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의 모범생 이렇게 묘사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댓글을 보면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의 댓글이나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N번방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모범생이 아니라 그 성도착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별명으로 좀 불리곤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최신종 과거에 대해서도 원래 언론이 다루려고 했던 건 아닌데 유튜브의 그 지인들이 공개를 하면서 다시 이것들이 기사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예전에도 맨날 이렇게 후배들 때렸다라는 폭행 전력, 뭐 산에 데리고 가서 패고 그냥 새벽에 두고 왔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변인들이 보면 살인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뉴스가 다뤘던 것들이 최신종이 최근 1년 동안 연락한 여성이 1148명이나 되고 그 중에서 행적이 묘연한 여성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여죄 가능성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 엄청 큰 범죄자처럼 보이게 되겠죠. 근데 어제까지 조사에 따르면 이제 대충 또 대부분 또 연락이 되고 아직 이제 44명 정도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여죄가 있다고 아마 경찰도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뭐 2명이나 잔인하게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프로파일러도 당연히 붙었을 테고. 1148명 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0여 명이 아직 연락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한 44명 정도. 나머지도 연락이 됐고. 네, 나머지 연락이 됐습니다. 뭐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최시종에 대한 분노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에서도 분노한다고 있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보도들에서도 이제 정보를 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최신종 같은 경우 전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제 강간을 해서 2012년에 협박과 특수 강간의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에 근데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절도로 6개월간 수감은 또 절도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딱 이 기사를 보면서 문제 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이버와 다음 포탈 18개에서 관련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11,000개 정도의 댓글을 봤더니 판사라는 단어가 세 번째 비중으로 높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왜 판사가 집행유예로 풀어졌냐 이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이 첫 번째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인데 세 번째가 판사면 매우 높은 순위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최신종이라는 이름도 5번째였으니까 엄청 많은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네티즌들이 보기에는 2012년에 특수강간을 저지르고 이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2명의 희생자가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 가장 많은 공감순 첫 번째로 받은 8,000개가 넘는 공감을 받았어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강간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판사 이것 좀 비판하고 판사도 벌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 5번째, 6번째 역시 다 판사에 대한 비판이고 뭐 사이에 3, 4번째 정도만 이제 사형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댓글에서 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게 근데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제 이 보도 자체에서 만약에 판사에 대한 비판이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로 비판했으면 약간 뉴스 따라서 가는구나 싶겠는데 사실 뉴스에서는 이 사건만 객관적으로 언급하지 판사 비판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네티즌들이 그 뉴스만 보고서도 판사를 비판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위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미향 씨 논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이버 다음 원래는 진보 보수에서 좀 갈리는 성향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성향의 댓글이 달린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한 게 드러나지 않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쪽에서는 그래도 윤미향 당선자를 지지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바뀌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되게 극단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상반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윤미향 당선인을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친일 뭐 아베와 가깝거나 일본의 그거에 놀아나는 거다. 라고 하는 식의 내용들이 또 굉장히 강렬한 반응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다른 사안하고는 조금 다른 댓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사실관계들이 드러나면서 입장들을 조금 바꾸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전환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황들 전개에 따라서 조금 입장을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직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해서 또 검찰이 조사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또 사실은 반검찰적인 정서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또 맥락을 좀 좌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그 다음 포털에 올라온 그 윤미향 관련 기사에서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3가지 댓글이 다 부정적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두고 보면 알겠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만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옵니다.